청취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매일 막 쏟아지는 엄청난 정보와 자료들 속에서 핵심만 쏙쏙 뽑아드리는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팍팍 채워드리는 심층 탐구 시간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단어 뜻도 제대로 모르는 중학교 3학년 학생이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의 모의고사 영어 영역에서 1등급, 2등급을 받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상식적으로는 참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그렇죠. 게다가 만약 우리가 학창시절 내내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첫 문장부터 꼼꼼히 읽어라 하는 그 독해법이 말이죠. 사실은 정답을 오히려 피해가게 만드는 일종의 가스라이팅이었다면 어떨까요? 와, 시작부터 엄청나게 도발적인 질문이네요. 네, 오늘 우리의 목표가 바로 그겁니다. 단순한 수능 영어 문제풀이가 아니고요. 우리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 언어 해석의 규칙이 어떻게 우리를 속이고 있었는지 그 숨겨진 패턴을 완전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기대가 됩니다. 오늘 우리가 분석할 자료가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네, 오늘 분석할 자료는 2026년 3월에 치러진 고등학교 2학년 모의고사 영어 영역, 구체적으로 20번에서 24번까지를 해설하는 대구 김철 영어의 유튜브 영상 스크립트입니다. 아, 그 자료군요. 저도 꼼꼼히 살펴봤는데요. 이게 표면적으로는 그냥 입시 영어 해설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 기저에는 텍스트를 구조화하는 방식에 대한 아주 거대한 통찰이 숨어 있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읽으면서 진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이 화자는 우리가 보통 문장을 한 땀 한 땀 예쁘게 한국어로 번역하는 그 전통적인 방식을 정면으로 거부합니다. 대신 출제자의 의도, 이른바 매트릭스라는 더 큰 틀을 봐야 한다고 주장하죠. 그 매트릭스라는 단어가 참 인상 깊었는데 일단 우리가 흔히 아는 그 통념부터 한번 깨부숴보죠. 보통 글을 읽을 때 두괄식이라고 하잖아요. 서론의 방향이 다 나와 있으니까 첫 문장을 절대 놓치지 마라. 이렇게 배우지 않나요? 네, 학교에서는 항상 그렇게 가르치죠. 하지만 이 강사는 그 통념을 완전히 박살냅니다. 첫 문장에 집착하는 순간 바로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아, 첫 문장이 오히려 함정이다. 그렇습니다. 화자의 주장에 따르면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서양인들은 진리를 전개하는 방식은 철저하게 수학적이라는 겁니다. 언어가 수학적이라고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죠? 짧은 단락 안에서 쓰인 영어 지문은 기본적으로 동의어의 반복, 즉 타우톨로지 구조를 가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처음부터 끝까지 결국 똑같은 주장을 형태만 바꿔서 계속 반복하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 말을 했다가 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의 주제를 계속 끌고 나간다는 거군요. 네, 맞아요. 여기서 이 화자가 아주 재미있는 비유를 듭니다. 바로 2차 방정식이에요. 2차 방정식이요? 그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뭐 이런 거요? 정확합니다. 우리가 수학 시간에 그 복잡해 보이는 식을 풀 때 말이죠. 중간에 식을 전개하는 과정이 아무리 길고 화려해도 결국 우리가 진짜 알고 싶은 건 뭔가요? 당연히 맨 마지막에 나오는 X는 얼마다 하는 그 정답 결론이죠. 바로 그겁니다. 글도 똑같다는 거예요. 지문의 90% 이상은 작성자가 가장 하고 싶은 핵심적인 함의가 언제나 가장 마지막 문장에 응축되어 위치한다는 거죠. 와, 듣고 보니까 그러네요.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오해 없이 전달하려면 마지막에 쐐기를 박아야 하니까요. 그쵸. 그런데 우리 교실에서는 오히려 첫 문장이 중요하다고 가스라이팅을 하고 있다고 화자는 강도 높게 지적합니다. 가스라이팅이라는 표현까지 쓰다니 진짜 직설적이네요. 자, 이걸 한번 파헤쳐보죠. 이 강사님 주장을 들어보면 약간 추리영화 볼 게랑 비슷한 것 같아요. 추리 영화요? 어떤 점에서요? 보통 영화평론가나 국어 선생님들은 오프닝 씬에 범인에 대한 힌트가 다 있다. 이러면서 처음부터 집중해서 보라고 가르치잖아요. 네, 미묘한 복선을 찾으라고 하죠. 근데 이 강사님은 약간 아니야. 그런 거 찾느라 힘 빼지 말고 그냥 마지막 5분으로 건너뛰어. 거기 화면에 대놓고 범인 이름이 자막으로 적혀 있어. 이렇게 말하는 것 같달까요? 진짜 생생하고 완벽한 비유네요.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점은 우리 뇌가 텍스트를 처리하는 방식과 시험이라는 환경의 특수성입니다. 시험의 특수성이라면 수능 같은 객관식 시험을 말씀하시는 거죠? 맞습니다. 인간의 사고가 아무리 주관적이어도 수능이라는 아주 특정한 포맷 안에서는 출제자나 수험생의 행동 방향이 특정 패턴으로 굳어질 수밖에 없어요. 정답에 대한 이의 제기를 원천 차단해야 하니까요. 아, 오류가 나면 국가적 망신이니까 무조건 방어적으로 문제를 내야 한다는 거군요. 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실한 근거를 노골적으로 배치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정답에 있다는 수학적 공식이 실제 문제에서는 어떻게 작동할까요? 네, 저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자료를 보니까 20번부터 23번까지 구체적인 사례들이 막 나오더라고요. 이게 진짜 파괴력이 엄청나던데요. 맞아요. 20번 문제를 한번 볼까요? 지문 맨 마지막 문장에 Jumping off point for building new networks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자면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도약점 뭐 이런 뜻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한글 보기를 보면 5번의 새로운 네트워크 구축이라는 말이 토시 하나 안 틀리고 그대로 들어있어요. 게다가 점핑 오프 포인트는 발판이라는 단어로 정확하게 연결되죠? 헉, 그럼 진짜 처음부터 끙끙대며 번역할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네요. 그냥 5번 딱 찍으면 끝나는 거잖아요. 네, 바로 5번이 답입니다. 21번 밑줄 빈칸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Have a blank face, 즉 블랭크한 얼굴을 가져라의 의미를 찾는 문제였는데요. 블랭크 페이스면 약간 무표정을 해라, 감정을 숨겨라 이런 건가요? 맞아요. 맨 아래 문장을 보면 분노나 의견 불일치 같은 감정을 표정이나 목소리, 몸짓으로 주지 말라는 내용이 명확하게 나옵니다. 요지를 찾는 22번 문제도 마지막 문장의 핵심만 파악하면 즉시 4번이라는 답이 도출되죠. 와, 진짜 패턴이 다 똑같네요. 그리고 제가 23번 문제 풀이 보면서 진짜 소름 돋았던 게 있어요. 그 시각적 힌트를 찾는 부분이었거든요. 아, 그 부분 중요하죠. 텍스트의 시각적 기호들을 읽어내는 기술 말이죠. 네, 우리는 보통 따옴표나 이탈릭체, 제시어, 숫자 같은 걸 그냥 대수롭지 않게 넘기잖아요. 근데 이 강사님은 무조건 그걸 먼저 보라고 하더라고요. 출제자가 굳이 글씨체를 기울이거나 따옴표를 쳤다는 건 이게 진짜 핵심 개념이야 하고 소리치는 것과 같으니까요. 게다가 마지막에 what for 같은 표현이 있으면 목적성을 나타내고 트랜지션은 shift, 즉 전환으로 또 seen은 그대로 seen으로 연결돼서 바로 2번이 답이 되더라고요. 네, 이걸 인지심리학과 연결해서 더 큰 그림으로 보면 정말 흥미롭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은 작성자가 말하고자 하는 방향의 밀도가 가장 짙게 응축된 곳이거든요. 방향의 밀도요? 그게 하향식 처리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정확합니다. 결론을 먼저 읽고 방향성을 빡 잡은 뒤에 처음부터 읽으면 우리 뇌에 이미 아주 강력한 가설이 세워져 있게 됩니다. 아, 그러니까 아무 정보 없이 맨 땅에 헤딩하듯 상향식으로 단어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뇌가 이미 정답을 스캔할 준비를 마친 상태가 되는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뇌의 부하가 덜 걸리고 읽는 속도가 비약적으로 빨라지는 겁니다. 화자가 말하는 10초 컷이 그냥 과장이 아니라 뇌과학적으로 일리가 있는 접근이죠. 진짜 듣고 보니 너무 솔깃한데요? 네, 근데 전문가님 여기서 잠깐만요. 제가 아주 예리한 반론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네, 얼마든지요. 아니, 중학교 3학년 실력으로 문맥 전체는 하나도 모르면서 그냥 마지막 단어 몇 개만 쏙쏙 뽑아서 한국어 보기랑 짝짓기 하듯 푸는 거잖아요. 솔직히 이건 그냥 찍기 아닌가요? 다들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죠. 꼼수 아니냐고요. 네. 과연 고등학생의 종합적인 독해력을 평가한다는 수능 시험의 본래 목적에 이게 맞는 건가 하는 강한 의문이 들거든요. 아주 훌륭한 질문입니다. 진행자님의 그 찍기 의혹 제기에 대해서 화자는 24번 문제의 사례를 들며 아주 강력하게 반박합니다. 이게 단순한 단어 맞추기가 절대 아니라고요. 24번이요. 아, 그 룸 논란 말씀하시는 거죠? 저 그 부분 보고 진짜 빵 터졌잖아요. 네, 맞아요. 이 24번 사태를 보면 출제기관의 잘못된 번역과 그들이 숨겨놓은 매트릭스의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나거든요. 우리가 영어를 처음 배울 때 룸은 그냥 방이잖아요. 물리적인 그 네모난 방이요. 그렇죠. 그런데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즉 수능을 주관하는 최고 권위기관조차 해설본에서 이 룸을 방이라는 가산명사로 직역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공식 해설지에 그 방이 신호 경로의 일부가 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적혀 있던데 아니 방이 어떻게 신호 경로가 됩니까? 무슨 사이보그 방도 아니고요? 하하하, 한국어로 읽어도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우스꽝스러운 문장이 탄생한 거죠. 진짜 완전 코레디가 따로 없더라고요. 그럼 이 룸의 진짜 의미는 뭐였던 거죠? 문장 전체의 거시적인 문맥을 보면 여기서 룸은 물리적인 방이 아니라 소리의 배열이 달라지는 음향적 공간을 뜻합니다. 어쿠스틱 인바이러먼트인 거죠. 아, 음향적 공간. 그러니까 정답인 4번의 사운드 루트, 즉 소리 경로가 지문의 시그널 패스, 신호 경로랑 논리적으로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런데 이 평가원의 엉터리 해설본만 보고 공부하는 성실한 학생들은 어떻게 될까요? 뻔하죠. 방이 신호 경로라고. 내가 국어 능력이 딸려서 이 깊은 뜻을 이해 못하는 건가? 이러면서 자책하다가 결국 영어 공부하기 싫어지겠죠.
맞아요. 바로 그 지점이 화자가 분노하는 핵심입니다. 여기서부터 화자는 이 수능 영어가 사실 지배자들의 언어라고 아주 수위 높은 비판을 쏟아냅니다. 지배자들의 언어요? 정치인이나 법조인 뭐 이런 사람들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그런 권위자들이 어려운 통계나 난해한 용어를 써서 대중을 편견에 빠뜨리고 조종하는 것과 수능의 시스템이 똑같다는 거죠. 대중들이 진짜 의미, 즉 음양 공간을 읽어내지 못하도록 1차원적인 번역, 즉 방이라는 장막으로 가려놓았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수능 자체가 거대한 매트릭스라는 거군요. 물론 청취자 여러분, 저희가 이 화자의 정치적 입장이나 지배계층론에 동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단지 영상 제작자의 아주 도발적인 의견을 객관적으로 전달해 드리는 거니까요.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는 철저히 자료에 담긴 주장만 분석하고 있죠. 화자는 학생들이 본인의 표현을 빌리자면 개돼지 같은 매트릭스 상태에서 벗어나 새로운 눈을 가져야 한다고 일갈합니다. 여기서 정말 흥미로워지는 부분이 바로 그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게 다 무슨 의미일까요? 단순히 평가원이 오역 한 번 한 해프닝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표면적인 번역에 얽매일 것인가 아니면 구조적 문맥을 스스로 파악할 것인가 이게 핵심입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권위자가 어떻게 정보의 수용자인 학생들을 체계적인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일종의 시스템적 장벽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이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아까 진행자님이 단어 몇 개로 답을 찾는 게 꼼수나 찍기 아니냐고 하셨잖아요. 네, 그랬죠? 하지만 24번 룸의 사례를 보면 오히려 고지곳대로 정직하게 직역을 하는 상향식 독해가 권위자가 파놓은 함정에 빠지는 길임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자가 말하는 방식은 매트릭스에서 벗어나기 위한 고도의 비판적 사고이자 생존 전략인 셈이죠. 듣고 보니 정말 통쾌하면서도 서늘한 통찰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수능을 다시 칠 리 전혀 없는 저 같은 어른들도 이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일상생활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맞아요. 오늘 살펴본 이 자료는 우리에게 날카롭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와 보고서, 권위자들의 말들을 그냥 첫 줄부터 고지곳대로 직역하면서 수동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정보의 이면에 숨겨진 패턴을 꿰뚫어보고 밀도가 가장 높은 결론을 먼저 파악해서 뼈대만 추려내는 독해 기술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야, 이거 진짜 뼈를 때리는 질문이네요. 이제 마무리를 향해 가고 있는데요. 전문가님과 제가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머릿속을 맴돌만한 아주 도발적인 최종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 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생각거리가 될 것 같네요. 만약에 말이죠. 오늘 우리가 다룬 이 지문의 구조적 허점. 그러니까 결론은 무조건 맨 뒤에 있고 시각적 힌트가 정답을 가리킨다는 이 수학적인 패턴을 인공지능, AI가 아주 완벽하게 학습해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와, 그거 진짜 상상만 해도 엄청난데요. AI는 10초가 아니라 단 0.1초 만에 패턴을 다 해독해버릴 텐데요. 그렇죠. 그럼 출제자들은 이 AI와 해커들을 막기 위해서 지금까지 원한 완전히 다른, 아예 해독이 불가능한 또 다른 매트릭스의 언어를 발명해내야 할까요? 아니면 마침내 규격화된 객관식 시험이라는 이 낡은 모델 자체가 스스로 모순을 견디지 못하고 붕괴하게 될까요? 학생들의 진짜 이해도를 묻는 게 아니라 얄팍한 패턴 숨바꼭질에 되어버린 시스템이니까요. 둘 다 정말 가능성 있는 시나리오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삶 속 룸은 그저 남들이 정해준 번역대로 갇혀있는 좁은 방입니까? 아니면 맥락에 따라 무한한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여러분만의 공간입니까? 표면적 의미에 지배당할 것인가? 구조의 패턴을 읽어낼 것인가? 다음 시간까지 꼭 한번 깊이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정말 깊이 있는 인사이트를 나눈 시간이었습니다. 복잡한 매트릭스를 뚫고 진짜 뼈대를 찾아가는 여정,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전문가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룸을 응원합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심층 탐구 시간에 더 새롭고 파괴적인 시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